영화 굿윌 헌팅, 또 진주만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벤 애플렉, 그리고 영화 울버린의 휴 잭맨. 제2의 고향이 한국인 분이죠. 너무 그렇죠. 유명하신 한국 사람이 분이죠. 뭐 네. 엄청나는 분인데요. 자, 이들과 또 이들의 2세가 관한 한국 스낵이 있습니다. 바로 김. 이제 유명한 얘기죠, 저거. 기. 자, 이들의 김 사랑이 어느 정도냐? 세계에서 한국의 김은 반찬이 아닌 스낵 그 자체입니다. 자, LA와 뉴욕 일대 초중고등학교에선 런치 스낵으로 김이 납품되기도 하고요. 납품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 할인 매장에 가면 데리야끼 맛, 아몬드 맛, 뭐 고추냉이 맛, 한국산 김으로 만든 김 스낵이 10가지 이상 진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잘 안 먹잖아요. 그냥 맞아요. 구워서 오히려. 밥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싸 먹든지. 우리는 반찬으로 먹는데 저기는 이제 소비 방식이 조금 다른 거예요. 스낵으로 소비되죠. 근데 이제 김이 입에 붙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싫어한다고 들었거든요.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연구되고 막 입천장에 붙으면 이 손가락으로 빼야 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김을 블랙페이퍼라고 부르며 아니 검은 종이를 왜 먹니? 뭐 이런 반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삭하고 또 먹을수록 고소하고 거기에 또 짭조름한 맛까지 중독성이 정말 있는 맛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알지 않습니까? 네네. I love it. 자, 그리고 미국 인기 건강 쇼 프로 닥터 오지 쇼의 진행자이자 심장 전문의 메멧 오즈 박사가 본인의 쇼에서 고기를 많이 먹는 미국인은 철분 함유량이 높은 김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건강식품으로 완전히 인증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07년엔 6천만 달러, 오 마이 갓. 671억 원에 불과했던 한국의 김 수출액이 2010년에는 1억 달러, 약 1,200억 원을 돌파. 지난해에는 무려 5억 달러, 약 5,600억 원을 딱 기록하면서 지금은 무려 109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김을 두고 식품계 반도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러네. 저기 김부각까지 퍼지면 난리 나겠다. 김부각. 여기다가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김부각에 맛들여봐. 맥주 플러스 김부각은 또 그렇지. 맥주 치맥의 많이 다음 타자죠, 거의. 그렇죠. 자, 다음 특종입니다. 자, 2015년 호주의 한 남성 잡지에서요. 애주가들 사이에서 숙취 해소용 이템으로 떠오른 한국의 한 음료를 소개했습니다. 뭐지? 자, 그러면서 이 음료가 정말로 숙취 해소에 효능이 있는지 모 연구실에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 자, 이 뱃속에 알코올 흡수를 억제하고 소화를 빠르게 돕는 효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는 숙취 해소 인정 발표가 땅땅. 자, 이 기특한 한국 음료의 정체는 Do you know IDH? IDH. 저 IDH 글자를요, 잘 보시면 배 같아요. 아, 맞네. 바로 명불허전 배음료입니다. 자, 이 음료는요, 2000년대부터 중국, 일본, 유럽 등에 수출되면서 연간 30에서 40억 원의 수출액을 올리고 있는 효자 상품인데요. 자, 그런데 이 배음료가 원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만 인기가 있었는데 외국의 애주가들 사이에서 이 숙취 해소 기능이 있다는 게 아름아름 알려지고 또 호주 잡지에서 숙취 효능이 딱 소개되고 난 뒤에는 술자리 또 필수템으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국위선양 음료가 또 있습니다. 풀려라 비루! 아시겠어요? 바꿔스. 바꿔스. 자, 우리 지친 현대인들이 즐겨 마시는 자연강장제 바카스가 대표적이겠죠? 자, 그런데 한국인의 피로만 바꿔줄 줄 알았더니 바꿔스가 캄보디아에서 1인당 소비량이 무려 우리나라 약 3배. 진짜? 오 마이 갓. 자, 지난해에는 캄보디아에서만 2억 병이 수출됐을 정도로 캄보디아의 국민 음료로 통한다고 하는데요. 대박이다. 이건 진짜 몰랐다. 자, 2009년 캄보디아의 첫 땅을 밟은 이 바커스는요, 처음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생소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D제약회사에서 마침 산업화에 접어든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파악해 자, 우리나라에도 이 컨셉이었죠. 피로 해소를 강조하며 광고를 해 제품 인지도를 팍 올렸고요. 아침에 피곤하죠, 일어났는데 열심히 일한 당시. 졸려. 네, 운전도 졸려. 힘든 거죠. 네. 인상 팍팍 쓰고 있어요. 야, 우리나라 광고 같다, 야. 아우, 막 넥타이 하고.
아, 인상 쓰다가 먹었어. 예스. 예스. 상도 받은 거. 받았어. 아, 마지막에 보셨죠? 네네. 일찰돼. 그리고 상 받고. 캄보디아에서 2011년부터 이 바커스가 세계 에너지 음료 1위인 빨간소를 제치고 음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하다. 빨간 불. 예. 어머. 빨간소. 빨간. 놀랍다 놀라워. 자,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성과를 내는데 이게 시간이 불과 2년밖에 걸리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됐지? 자, 한국 먹거리하고 세계인 76억 명을 모두 책임지는 그날까지 힘내라. 힘! 중화권 사로잡은 한국의 모모모. 2018 스트리트푸드 맛지도 19에서 전 기자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젠빙. 중화권에서 간편한 국민 아침 식사 또 간식 메뉴를 소개를 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이 길거리 음식이 젠빙을 제치고 중화권을 확 휩쓸고 있습니다. 아 뭔지 알 것 같아. 바로 토스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거 미치겠어. 이거 왜 이렇게 인기야? 특히 대만에서 이 한국 토스트의 인기가 폭발적인데 저도 이 사진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2016년 대만에 첫 상륙한 한국의 토스트 업체 아이토스트는요. 대만의 유명 S백화점에서 정식 오픈 전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긴 줄이 1열로도 모자라서 2층부터 1층까지 2열, 3열로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저게 토스트 먹으려고 선 줄이에요? 저게 토스트 줄이에요, 저게. 그리고 같은 해 9월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 아이토스트 1호점이 정식 오픈을 했는데요. 이 토스트를 맛보려고 웨이팅 2시간이 기본입니다. 매일 평균 3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대히트. 아니, 근데 궁금해요. 이게 어쩌다가 이 토스트가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이 한국 토스트가 대만에 상륙하게 된 계기는요. 명동이나 홍대 이렇게 한국의 관광지를 찾은 대만과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연히 토스트를 맛보게 됐는데 맛있어도 너무 맛있었던 거죠. 그래서 SNS에 샵 한국 토스트 최고, 샵 한국식 아침 식사 이렇게 올리면서 입소문이 랜선을 타고 쫙 퍼지게 됐고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 뒤부터 길거리 토스트 먹기가 한국 필수 관광으로 또 토스트 가게는 맛집 성지로 등극. 그 인기에 힘입어 대만 현지에까지 진출을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이토스트만의 또 다른 매력. 햄, 치즈, 베이컨 치즈, 감자, 불고기, 스테이크 등 약 10여 개가 넘는 다양한 토핑으로 골라 먹는 재미도 있죠. 그리고 고소한 달걀 지단에 얇게 썬 양배추까지 수북하게 얹어주니 그리고 대만을 강타한 아이토스트의 활용 점정은 뭐 있어요? 소스죠. 소스 맛있죠. 아이토스트만의 특제 시크릿 소스 뭐 다 드셔보셨죠? 야 그럼요. 네. 특허받은 과일 향의 오묘한 단맛 소스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트를 한번 맛보면요. 풍성한 양배추가 완전 신선해. 대만엔 없는 소스 맛이야. 대박! 이라면서 한국 토스트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대만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식 토스트. 그 인기는 앞으로도 한박 쭉 뜨거울 예정입니다. 즉덕이 평정한 미식의 나라. Do you know Korean pancake? 한국인이라면 삼시세끼 이것만 먹고도 살 수 있다. 바로 떡볶이죠. 그런데 한국인의 소울푸드, 떡볶이 중에서도 즉석 떡볶이가 말이죠. 대륙을 넘어서 미식의 나라 대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야, 이 아침에 토스트 먹고 점심에 떡볶이 먹으면 대박이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한국의 즉석 떡볶이 D 전문점이 2016년에 첫 상륙을 한 뒤 2년 만에 무려 10호점을 돌파. 우와. 빨리 컸다. 참고로 즉석 떡볶이가 우리한테는 분식이라면 대만에선 1인당 약 10,000원대가 넘는 일종의 고급 음식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아, 그럼 아예 레스토랑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즉석 떡볶이 식당도 약간 패밀리 레스토랑 개념이라고 합니다. 즉석 떡볶이의 매력, 큰 팬에 떡, 매운 고추장, 양념, 각종 채소, 또 빠지면 크게 서운한 라면 사리까지 넣고 마무리로 즉석 떡볶이의 꽃 볶음밥까지 볶아 먹은 대만인들은 즉석 떡볶이라는 신세계를 대영접. 상당히 충격을 받을 만하죠. 그리고 여기 대만 뉴스에서는요. 허거와 비슷한 한국의 즉석 떡볶이 대인기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실 허거 개념이랑 비슷하긴 해요. 그죠? 그리고 현지화 전력으로 대만의 국민 간식이죠. 탱글탱글한 완자를 무한 리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무한리필 좋죠. 좋죠. 자, 다음 특종은요. 올해 초에 스페인의 작은 마을 가라치코를 배경으로 한 윤식당 2.
여기서 외국인들의 혼을 쏙 빼놓은 녀석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죠? 호떡이죠. 아이스크림 호떡. 너무 좋아하시죠? 윤식당2의 베스트 메뉴로 새롭게 주목받은 코리안 디저트 호떡. 그런데 이미 방송 전부터 해외에서는 호떡이 꽤 유명했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 진출한 B 한식당에서는요. 2012년에 처음 호떡을 선보였는데 노릇노릇 앞뒤로 잘 익힌 호떡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리고 멋스럽게 플레이팅. 그 위에 시나몬 가루까지 샤샤샥. 우리가 이제 겨울에 길에서 먹는 그런 호떡이 뭐랄까 좀 명품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영국에서는 호떡이 고급 디저트 메뉴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또 저 정도 비주얼이면 정말 그럴만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래도 저래도 맛있는 호떡. 외국인들이 이 호떡 한 입 앙 했더니요. Very creative. 호떡은 아주 창의적인 음식이에요. Fish and chips보다는 호떡? 인기가 뜨거웠다고. 그리고 이름도 Korean Sweet Pancake이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이모, 여기 호떡 추가. 아, 호떡이라고 그냥 호떡 불러요? 만족. 그게 더 멋있네. 그럼 그렇지. 외국 가서 우리 호떡 주세요. 알아듣겠네요. 그렇죠. 호떡이라고 하면.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아, 예. 한국말이 아니라 쓰이고 있다는 거. 재밌는 게 호떡이 이렇게 인기 있는 후식 메뉴로 자리 잡으면서요. 호떡의 믹스 제품까지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너튜브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호떡 믹스 제품으로 호떡을 야무지게 만드는 영상이 있습니다. It's a Korean snack called hot dog. But the 진짜 problem with this 헛헛 pack 호떡 믹스.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두껍게 붙이긴 하는데 저렇게. 어우, 김 나는 거 봐. 어우, 김 나는 거 봐. 안 뜨거우신가? 안 뜨거우신가 봐. 한국의 소울푸드 떡볶이 그리고 호떡. 머지않아 세계인의 소울푸드로 coming soon. 힘을 내라, 힘을 내. 할리우드의 대표 배우 앤 해서웨이. 노래 연기 모두 승승장구하는 테일러 스위프트. 이 아름다운 그녀들의 손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스타일의 활용 점정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한다는 네일 아트. 그런데 이들의 아름다움을 완성시키는 분이 일명 뉴욕의 슈스스. 슈퍼스타들의 네일 스타일리스트 한국인 진순초이 씨입니다. 현재 뉴욕에서 활동 중인 그녀는 할리우드 탑스타들 비롯해 마크 제이콥비, 마이클 코어비 등 트렌디한 뉴욕 컬렉션에서 모델들의 네일을 담당할 정도로 살아있는 전설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미국 패션계에서 섭외 1순위를 차지하며 네일 여신이 된 이유. 그녀의 시그니처 네일 스타일. 깨끗한 바탕에 점과 선으로 포인트를 넣는 동양의 절제미가 미국 뷰티 시장에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리고요, 한국에서 창조한 네일 트렌드가 전 세계 네일 아트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마치 깨진 유리를 손톱에 연출한 것 같은 글래스 네일. 일명 유리 조각 네일입니다. 정말 유리 깨진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나 이 열풍의 중심엔 한국과 미국으로 가며 활동하는 박은경 네일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별스타그램에 글래스 네일만 쳐도 피드가 끝도 없이 나옵니다. 아, 저건 진짜 이쁘다. 안 반할 수가 없어요. 보석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 유리 조각 네일을 본 해외 패션지에서는요. 유리 조각 네일은 창의적이고 유니크하죠. 이런 예술은 또 없을 거예요. 라며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저건 진짜 대단하다. 우리가 남자들이라 사실 네일 아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건 이쁘죠. 잘 저건 모르는데도 알겠지. 저건 되게 좋아 보여요. 아니 정말 반짝반짝거리는 게 신비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죠? 미국 정원에 분 코리아 농기구 열풍. 아, 이게 없으면 정원을 꾸미는 일은 뭐랄까 상상도 못할 것 같군요. 뭐야, 아직도 없는 사람이 있다고? Why not? 미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강에 한국산 농기구를 사용한 뒤 올라온 후기들입니다. 대체 이 대극찬 아이템이 뭐냐? 미국 정원사들의 마음을 훔친 한류 아이템. 이름도 참 좋고 아름다운 포미.
실제로 미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의 전통 농기구라는 설명과 함께 무려 130여 개 업체에서 이 호미를 절찬 판매 중이고요. 대박. 제품명은 역시 Korean 호미. Korean homie. 그런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진짜 so 핫합니다. 국내에서는 호미 한 자루에 약 2,000원인데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호미는 약 20에서 30달러, 한화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대박이네.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대부분 품절 임박 스티커가 뚜아! 게다가 판매량이 많은 한 업체의 호미 만족도를 보면 평점 5점 만점에 무려 4.4점. 아마 저 나머지 0.6점도 배송 때문일 겁니다. 그러겠네요. 배송이 좀 늦을 테니까. 제품 때문이 아니라. 네, 여기서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갑자기 미국에서 호미 열풍이 분 이유가 있겠죠. K농기구 호미의 인기는요. 약 5년 전 너튜브에서 시작됐습니다. 해외 한 농부가 농기구 호미를 소농장의 잡초 관리에 유용한 농기구로 소개를 한 건데요. 저기는 또 붙였네. 야 우리나라 같아. 그 뒤에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호기심에 호미를 구매한 건데 왜 미국 주택들은 보통 그 집집마다 마당 앞에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동안은 주로 삽을 사용했는데 너무 크지. 삽은 너무 크잖아요. 그럼. 땅을 파는 범위가 넓은 거예요, 삽으로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정원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저 보호해야 되는 식물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호미는 원하는 부분의 땅만 쏙쏙 팔 수 있고 동시에 한쪽 날이 날카로워서 칼처럼 풀을 벨 수도 있으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었던 거죠. Homie, hand-made tool, really useful. 미국 정원을 휩쓴 K농기구 호미. 이 기세를 몰아서 농기구 대한류 열풍 기대해 보겠습니다. 태국에 내린 한국의 눈꽃. 사계절 내내 강력한 열대기후의 나라 태국이에요. 사와디캅, 인절미 빙수 주세값. 나도 망고 빙수 원모카. 자, 이렇게 바로 한국에 빙수가 펄펄 내리는 중입니다. 자, 태국 젊은이들의 성지이자 한국의 가로수길로 불리고 있는 방콕의 핫플레이스 시암 스퀘어. 진짜 큰 데인데. 자, 2015년 이곳에 첫 선을 보인 코리안 디저트 브랜드 눈빙. 눈치채셨죠? 눈빙이요? 네. 네. 자, 오픈하자마자 진짜 그 인기가 쏘 핫! 자, 어느 정도냐? 11월 28일 오픈 첫날에 무려 400여 명이 몰려들고. 오 마이 갓. 그리고 태국의 근로자 평균 임금이 30에서 40만 원 선이라고 하는데 이 빙수의 가격이 한국과 똑같습니다. 이 태국에서도 단 2시간 만에 230그릇이 넘게 팔렸고 어머머머머머. 2016년 6월 한 달 동안만 월 매출이 무려 1억 5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 대박이다. 그런데 태국인들이 매일 먹던 자기 나라 빙수가 아닌 한국 빙수에 확 꽂힌 이유. 일단 빙수의 기본 베이스인 얼음에 홀릭했다고 합니다. 빙질이 좋죠. 그렇죠. 원래 빙수는 대만, 일본이었는데 이제 한국 빙수구나. 자, 물론 태국에도 남캥싸이라고 불리는 빙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태국의 빙수는 한국과 달리 거칠고 투박한데 근데 한국 스타일은 이름에서 스노우, 눈꽃 빙수입니다. 자, 우유를 넣은 얼음을 곱게 갈아낸 눈꽃 빙수의 식감이 태국인들을 사로잡은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신세계에 감탄할 새도 없이 맛의 폭격, 두두두두두두두. 맛도 있죠. 자, 태국식 빙수에는 잘 넣지 않았던 고소함의 결정판, 콩가루가 제대로 그들의 취향을 저격했다는데요. 대박이지. 또 빙수의 소울메이트죠, 떡. 이 쫄깃한 떡의 식감도 한몫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멜론이 통째로 들어간 이 멜론 빙수. 오. 압도적인 비주얼로 게임 오버. 그렇지. 우리도 충격받았죠. 야,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랬잖아요. 자, 이 비주얼에 반한 태국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SNS에 인증샷을 올리면서 한국의 빙수가 그냥 단박에 태국의 국민 빙수로 등극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인기 제대로 터진 요거. 자,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기 구울 때, 캠핑장에 갈 때 없어선 안 될 존재입니다. 바로 휴대용 부탄가스가 있더라. 바로 이 한국산 부탄가스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왜요, 이게? 아니, 딴 나라에 이게 없어요? 부탄가스가 왜 세계를 주혀잡아요? 자, 일단 그 위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세계 시장에 나온 휴대용 부탄가스 중 약 80에서 90%가 메이드 인 코리아. 진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무려 부탄가스의 첫 제조국인 일본을 제치고 당당하게 왕좌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누굴 제치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다 합쳐도 우리를 못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나네요. 압도한 거죠. 한국산 부탄가스가 일본, 중국, 또 동남아를 넘어서 미국, 유럽까지 장악하고 있는 이유. 딴 나라 건 불안해서 못 쓰겠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휴대용 부탄가스는 only made in Korea를 삽니다. 광고를 받다고 안 터진다. 그렇습니다. 이 바로 부탄가스의 핵심, 안전성 때문인데요. 한 예로 국내 여러 업체 중에서도 안 터져요. 자, 이 광고로 유명한 B사는요. 부탄가스를 수출하고 있는 국내 5개 회사 중 해외 수출액이 무려 약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거죠. 그 이유가 지난 2006년도에 국내 최초, 아니 세계 최초로 폭발하지 않는 부탄가스 방지 기술, CRV 기술을 개발해 발명 특허를 받은 건데요. 어우, 확실하네. 그래서 이 제품이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폭발 사고는 몇 건? 단 0건. 진짜 안전한 거네. 대박이네. 뒤이어서 후발주자인 5사에서도 2016년도에 역시나 세계 최초로 자동으로 가스 유출을 막아주는 TS 밸브를 장착. 여기에 폭발과 화재까지 모두 잡는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자, 이런 기술 개발이 수천 명, 또 수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거고 그럼요. 그런 믿음 때문에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박이다. 아우. 자, 이러니까 부탄가스를 살 때 메이드 인 코리아를 확인하고 그것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한국 밥솥, 밥맛이 끝내줘요. 자, 우리 1980년대엔 좋은 밥솥 하면 꼭 일제, 메이드 인 재팬을 높이 쳐주지 않았었습니까? 이제는요, 아닙니다. 밥솥 세대, 아니 국적이 교체가 됐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밥솥 달라 해. 한국 밥솥이 구매 리스트 1순위.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2011년에 중국에서 연수할 때까지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일본 밥솥을 사왔었거든요.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요? 자, 2000년대 초반 따이공이라고 불리는 중국 보따리 상인들이 한국 밥솥을 사가서 중국에 판매하면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죠. 자, 중국인들이 한국 밥솥에 매료됐던 이유. 당시 중국 로컬 브랜드 전기 밥솥에는요, 보온 기능이 없어서 매끼 밥을 새로 지어야 했었는데요. 아, 진짜 그래요? 자, 그런데 한국 전기 압력 밥솥의 보온 기능, 이 신세계를 경험하고 나선 아주 그냥 다른 밥솥엔 눈도 안 돌아갔었던 거죠. 어디 보온 기능이 없어. 그리고 밥이 밥솥에 눌어붙지 않는다 해. 자, 중국인들이 놀란 또 다른 기술, 바로 세계 최고의 코팅력이었습니다. 일단 이 밥솥에 밥이 눌어붙지 않을 뿐더러 그렇죠. 퍽퍽 끓어도 손상되지 않으니 그야말로 가전, 문화 쇼크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중국과 베트남 상류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혼수품이 한국 밥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혼수품까지도. 일본 코끼리 제품 봤듯이 보는 거네요. 정확히. 자, 그리고 그 인기만큼이나 한국 밥솥의 진화와 명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온이나 습도 등 각 나라의 환경을 고려한 제품도 출시하는데요. C사에서 출시한 한 기능성 밥솥은 태국, 베트남 등에서 먹는 이 안남. 이 밥을 지어도 밥알이 안 뭉쳐지면서 차지게 밥을 해줘서요. 동남아시아에서도 믿고 쓰는 한국. 여러 밥솥을 써봤는데 한국 밥솥으로 지금 밥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극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e스포츠 최강자 게임 민족 코리아. 2018년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경기장. 이곳에서요, 국제 스포츠 행사로는 역사상 최초로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는데요. 이렇게 게임이 단순한 취미나 오락을 넘어 프로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는데요. 대박인데요? 그런데 한간에서는 최근 전 세계에 불고 있는 e스포츠 열풍을 두고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트렌드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거 인정이죠. 유럽 팬들의 열기는 와 장관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다 제쳐놓고 이 게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새롭게 떠오른 알사의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일명 롤. 아시아와 북미를 넘어 유럽에서까지도 인기를 누리며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리그가 결성됐는데요. 이때 e스포츠계의 조던, 메시, 김연아 이렇게 좋은 수식어는 다 갖다 붙일 정도로 독보적인 1인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B 그 자체 닉네임이 페이커 이상혁 등장입니다. 빠른 판단력과 순발력, 또 적의 공격은 피하면서도 자신의 공격은 완벽하게 때려넣는 환상의 무빙까지. 그래서 그가 소속된 팀은 세계 공식 롤 대회에서 유일하게 무려 3회씩이나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건 당시 이 대회에서 2위까지도 한국팀이 싹쓸이. 이래서 한국을 두고 전 세계인들이 최강의 게임 민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역대급 FPS 게임 오버워 B가 출시와 동시에 PC방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B의 점유율마저 제치며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이 오버워 B 역시 범세계적인 리그가 창설됐는데요. 심지어 이 게임은 미국에서 만든 게임임에도 우리 야구나 농구에서 외국인 용병 선수들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우리나라 선수들을 역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우리가 용병인 거예요. 우리가 용병이에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최근 오버워비에서 런던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한 팀은요. 팀원 전원이 한국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레알 마드리드 경기인데 선수 전원이 한국 사람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메시, 산체스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죠. 걸어다니는 치트키 민족이라고 불리는 한국 게이머들. 일반 게이머들조차 프로급의 실력을 선보여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인이 기피 대상 그 자체라고 합니다. 공포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글로 쓰인 닉네임만 봐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자타공인 e스포츠 최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그 자랑스러운 영광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코리아팀 파이팅! 2018 다시 쓰는 K-팝 지도. 지난 8월 18일 너튜브에 공개된 이 뮤직비디오. 1,600만 뷰를 돌파하며 세계를 발칵 뒤집고 있습니다. 너무나 깜찍하고 귀여운 어린아이들인데요? 정말 열심히 연구했네. 근데 진짜 고퀄이다. 어허.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2018 전 세계 K-팝 지도. 태국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는요. 현재 걸그룹 블랙핑크가 선전 중입니다. 인기 요인으로는 동남아권에서는 단순하고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뚜릇뚜릇뚜릇와 같이 재밌는 안무가 취향을 저격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웃나라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동방신기, 소녀시대, 카라와 같은 2세대 아이돌 그룹이 인기였다면 지금은 Dance the Night Away, 바야흐로 트와이스의 시대입니다. 아, 난리예요, 난리. 난리예요. 2016년 일본에 본격 데뷔하기도 전에 I'm like TT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표현한 TT 포즈가 너튜브를 통해 퍼지면서요. 여자 중고생들을 시작으로 일본 열도를 강타. 일본 인기 연예인은 물론이고 우락부락 상남자 그 자체인 럭비 선수들까지 수줍게 TT하는 모습 앙증맞습니다. 다 따라하네. 자, 이렇게 일본 내 TT 신드롬이 세차게 불면서 결국 2017년 트와이스는 강제 데뷔. 그리고 데뷔 직후 한 달 넘게 일본 대중음악 5차트에서 탑5를 유지해 그 저력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K-팝을 즐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북한도 알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몰래 듣는다고는 뭐 가끔 얘기가 들렸어요. 그렇죠. 풍문에 의하면 아주 은밀하게 비밀리에 USB를 통해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컴퓨터에 꽂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요. 몇 번 뺐다가 끼우기를 반복하면 거짓말처럼 파일이 딱 생기는 일명 스텔스 USB를 통해서 단속을 피해 G드래곤의 노래를 밀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라는 사회에도 이제 우리 그러게. 그리고 옛날 노래도 아니고 요즘에 핫한 노래들이 참 감사하네요. 예, 암암리에 이렇게 퍼진다는 거죠. 문화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빼어난 가창력으로 국위 선양 중인 K-팝 용사들. 앞으로도 전 세계인들의 눈과 고막을 호강시켜주세요. 세계 영화판을 아예 씹어먹어버린 특종입니다. 저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수많은 해외 팬을 양성한 K-팝, K-드라마, K-예능까지 전 세계를 씹어먹는 K-컬처. 그런데 이제 한류의 중심은 K-무비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일명 한류들을 직격탄으로 맞은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베트남. 2017년부터 베트남 역대 흥행 영화를 보면요.
부산행을 시작으로 군함도, 신과 함께 등 한국 영화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베트남에서 그래요? 몰랐죠? 한국 문화에 친숙하고 여러 네. 가지 좋은 일도 많았지만 영화까지 그럴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폭발적인 한국 영화의 인기 반열에 아주 비집고 들어가 올해 3월 역대 베트남 로컬 영화 흥행 탑3에 오른 영화가 화제였습니다. 바로 영화 고고 시스터즈입니다. 써니. 그렇죠. 고고 시스터즈는 2011년 국내 개봉작 써니의 베트남 버전인 리메이크 영화입니다. 그렇구나. 야, 근데 저 영화는 추억이 큰 부분이라 네. 각색을 되게 많이 해야 됐을 것 같아요. 노래도 좀 다르고 막 그런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네. 먼저 원작을 살리면서도 철저히 현지화했는데요. 원작 써니를 보면 1980년과 현재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데 베트남판 고고 시스터즈에서는 남북 베트남 통일 직전인 1974년과 반미 분위기가 해빙되던 시기인 2000년이 배경입니다. 영화 써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OST, 추억 소환송이었죠. 어마어마했죠. 원작 써니에서는 80년대 올드팝 가요가 향수를 불러일으켰다면 고고 시스터즈에서는 70년대 베트남 히트송들이 삽입이 됐습니다. 유명 음악 프로듀서이자 영화 감독인 응엔 광중은 세련된 편곡으로 젊은 층에게 영화 OST를 어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할리우드 열풍,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에 개봉한 영화 수상한 그녀, 기억나시죠? 욕쟁이 칠순 할머니가 20대 젊은 여성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코믹한 설정으로 화제가 된 영화였습니다. 1년 뒤인 2015년, 베트남에선 내가 니 할매다! 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 무려 780억 원 매출을 올리며 초초 대박, 흥행에 성공. 여기엔 베트남인들이 코믹 장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노래 코드가 잘 맞는 게 인기 요인. 우리 영화에서는 배우 심은경 씨가 7, 80년대 인기 가수였던 고 김정호 씨의 하얀 나비를 아련하게 불렀었는데요. 베트남 영화에서는 국민 배우 겸 가수 미우레 씨가 베트남 국민가요인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불러서 큰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참 좋아할 만한 선율 아닙니까? 되게 정말 우리나라 좀 네. 계속 듣고 싶었어, 나 지금.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 스타일이구나. 다운받고 싶어. 네. 자, 이렇게 베트남에서 할리우드 열풍이 불 수 있는 이유는요. 베트남의 6.25 문화, 또 식민지 생활을 통한 한등의 정서가 한국과 비슷해서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게 된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키운 한류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신기록을 갈아치는 멈추지 않는 신화의 그 자체, BTS. 자, 지난 8월엔 신곡 아이돌의 뮤비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무려 5,626만 뷰를 돌파. 너튜브 24시간 이내 최다 조회수 기록입니다. 진짜 대단하다. 뿐만 아니라 미국 유명 대중음악 차트 비보드, 여기서 지난 5월에 발매한 Love Yourself 전 Tear, 이 앨범이요 당당히 비보드 200 차트에서 1위. 자,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한국 가수 최초 UN 총회 연설에 나서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BTS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수익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정말로 무궁무진한 BTS의 신화, 어디까지 기록이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앞으로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까지 월드 투어를 벌일 예정이고요. 이미 9월에 LA를 시작으로 월드 투어를 돌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공연인 LA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해외 수많은 팬들이 텐트를 치며 며칠 밤을 새운 가슴 뜨거운 현장. 이거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와요. 아, 진짜 황당하다. 이게 옛날에 이게 실화냐, 우리나라에 진짜. 막 모라이어 캐리, 마이클 잭슨 오면은 그래. 벌어지는 유키존 눌러. 그게 그렇게 오래가 아니고 90년대예요. 그러니까. 90년대에 우리나라 그랬었다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애가 저들을 줄 세울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자, 이토록 전 세계가 BTS에 열광하는 이유. 알 매거진에선 보통 사랑과 파티를 말하는 다른 팝들에 비해 BTS는 성공에 대한 압박, 그리고 청춘의 고뇌와
권리 등을 노래하고 팬들과 교감을 한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노래 가사가 이제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기존에. 그렇습니다. 청춘에 대한 위로와 공감을 담은 가사는 팬들에게 메시지가 됐고요. 이에 감동한 팬들이 어마어마한 뜨거운 팬덤을 형성한 거죠. 프랑스가 인정한 한국인 명곡. 이번 특종 사진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 분은 낯이 익죠? 그 마크롱 대통령 아니에요? 네, 대통령 아닙니까? 프랑스의 대통령입니다. 아, 그러면 저 가운데 계신 한국인으로 추정되나요? 그렇죠. 그분이 오늘의 주인공이. 맞습니다. 이분은 한국인 자존심 뿜뿜 세워준 프랑스 최고의 예술 재본가 조용덕 씨입니다. 예술 재본가요? 그렇죠. 최고? 최고입니다. 야, 프랑스라고 하면 예술의 최고봉인데 아, 당연하죠. 거기서 인정을 받았다는 게 근데 예술 이 재본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뭐죠? 중세 시대 수도원에서 책을 튼튼하게 엮는 데서 출발한 예술 재본은 르네상스 시대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책을 한 장 한 장 뜯고 새로 묶어서 가죽이나 천을 입혀서 책을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일컫습니다.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 보관도 잘 되고 좀 책이 좀 오래 가겠네요. 그렇죠. 프랑스 정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제26회 최고의 장인대회 MOF에서요. 올해 재본분야에 외국인 최초로 조용덕 씨가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럼 예술 재본의 본고장인데 외국인으로서는 최초인가요? 그렇습니다. 자랑스럽다. 추도. 프랑스 사람이 아닌 사람 최초입니다. 자, 이 대회 심사 기준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약 200여 개 전문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발하는데 올해는 20여 개 분야에서 아예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기준이 엄청나다 보니까 네, 야, 궁금하네요. 그 작품이 어떻게 생겼을지. 그죠? 이 책들이 이번 MOF에 출품한 작품들인데요. 책 표지도 다 조용덕 씨가 수작업한 작품들입니다. 종이를 제가 만들고 거기다가 캘리그라피로 책의 내용을 이렇게 쓴 거고 저게 인쇄가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인쇄같이 정교한데? 여기도 2002년쯤에 조용덕 씨가 원래는 원예를 배우러 프랑스에 갔대요. 근데 우연히 예술 재본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고 보통 책 한 권을 작업하는데 2달에서 6달이 소요될 만큼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오직 책만 바라본 15년 외길 인생 조용덕 씨는 2번의 도전 끝에 지난 5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메달도 받고 대통령궁인 엘리제궁 만찬장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영광의 순간도 함께 한 것이죠. 프랑스 정부가 인정하는 최고권의 자격증을 받았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뭔가 골프의 박세리, 그다음에 이제 야구의 박찬호 아하. 그 이상 가는 예술 재본에는 조용덕 씨로 불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조용덕 씨가 바로잡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재본이라는 말 대신에 재책이라고 하자. 이유는요. 일본어로 책을 뜻하는 말이 이제 본, 이 본을 만든다고 해서 재본. 그렇구나. 그 단어가 폰이잖아요, 책이. 책이 본자를 쓰죠. 재책이라고 하자. 그죠? 책을 만드는 일, 재책.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인데요? 그죠? 예. 그럼 우리 조용덕 재책가라고 저희가 소개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네. 전 세계 한국인의 매운맛을 제대로 전파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2012년도에 국내 S사에서 출시한 일명 불닭맛 라면. 저걸로 인생 바뀐 분이 조씨 아니에요? 그렇죠. 자, 2014년도에 말씀하시듯 크리에이터 영국 남자가 불닭맛 라면을 소개했을 때 외국인들 사이에서 파이어 누들 챌린지까지 벌였는데요. 자, 근데 정말 폭풍 또 눈물 콧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게 한국 고추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멕시코의 전통 고추까지 넣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맵겠어요. 하면서도 극강의 매운맛이 묘하게 젓가락질을 못 멈추게 해서요. 용암 한 그릇 먹은 것 같지만 끝은 달콤하다. 한 번 먹으면 무조건 입덕을 하게 되는데요. 해외에서는 한인 슈퍼가 아니라 현지 마트에서도 존재감 뿜뿜합니다. 저 대형 자. 눈깜판은 뭐야? 그러니까 잘 팔리니까 프로모션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써놨다. 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이 인기에 힘입어 네. 지난해엔 아예 불닭맛 소스까지 출시됐습니다. 저희 집에 있습니다. 냉장고에. 아, 그러니까 저 소스를 어디다가 뿌려도 이제 저 정도 매운맛이 나는 거예요? 예, 이 매운 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게 다 뿌려서 드시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의 세계인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 편의점에 매대 절반이 올 불닭맛 소스로 가득가득 저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완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됐네요, 저거. 진짜 인기 많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명품 브랜드일수록 뭐가 많습니까? 짝퉁이요. 카피가 많죠. 이 불닭 라면도 미투 제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검은색 포장지에 한국어로 엄청 한국 불닭 맛 저렇게 떡하니 적혀 있죠. 하지만 저건 일본 최대 라면 기업 엔사가 지난해 태국 시장에 출시한 라면입니다. 아이고 참네. 자, 오리지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존심도 없습니까? 아니 근데 색깔이 너무 비슷하잖아. 한국 제품이 척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자,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인도네시아의 3대 식품업체로 꼽히는 M사가 한국 양념 닭갈비 맛이라며 한 그릇 떡 적어서 신제품을 출시. 하지만 디자인은 따라와도 맛은 따라올 수 없었는지 생각보다 안 맵고 양도 적어요. 맛은 한국 불닭 못 따라가는 듯이라며 폭풍 실망 후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걸로 처음 접해본 사람들이 야, 이거 별론데 한국 건 진짜 맛있어 하면서 오히려 더 찾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오히려 원조 찾게 되죠. 네.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의 매운맛. 아무리 미투가 판쳐도 원조 불변. 우리의 매운맛은 지구 끝까지 세계를 떼창하게 만든 한국 DJ.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인도까지 전 세계를 씹어먹은 한국인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뭐야, 한국 노래인데? 전 세계인을 떼창하게 만드는 주인공은 바로 태기 뭐해? 국내 휴대전화 광고로도 친숙한 그녀. 한국이 나온 국보급 DJ 겸 프로듀서 패기구. 세계를 씹어먹은 패기구의 화려한 커리어. 2018년 영국 최대 인디 음악 시상식 AIM 인디 뮤직 어워즈에서 It Makes You Forget 잊게 한 해로 올해 노래상 수상. 저는 광고에서만 봤는데 굉장히 자랑스럽네요. 자,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죠? 궁금하죠? 원래는 패션을 전공했던 패기구 씨입니다. 그런데 2009년쯤 우연히 첫사랑 덕분에 클럽 음악에 입문하게 됐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첫사랑보다도 음악과 사랑에 더 빠지게 된 것이죠. 이후에 2014년쯤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위해 독일로 이주한 뒤 매일 클럽에 출석 도장을 찍고 맨 앞줄을 사수.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디제잉을 독학하다가 2016년 DJ로서 첫 활동을 시작한 그녀. 그 뒤 한국인 최초의 기록은 모조리 섭렵. 2016년 독일 베르크 하인 클럽에서 한국인 DJ 최초로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같은 해 영국 불지의 일렉트로닉 전문 레이블 테크니컬러에서 앨범을 발매하기까지. 그리고 탑스타들만 한다는 유럽 투어를 하며 작년 한 해만 무려 200여 건의 공연 무대에 올랐습니다. 대단하다. 잘 나가죠? 오, 엄청나네요. 근데 해외에서도 유명한 DJ 많은데 네네. 이 패기구 이분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게 뭐 있어요? 뮤직 is 많고 공통어. 패기구의 매력적인 저음 보이스와 함께 감각적인 디제잉으로 그녀만의 오묘한 음악 세계를 구축했고요. 흔한 EDM 대신에 한국어 가사를 마치 추임새처럼 응용까지 한 스페셜. 한국 DJ밖에 못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흥부에서는요. 판소리와 PD 등 한국의 멋과 일렉트로닉 음악을 프로스. 또 2019년 발표한 Starry Night의 뮤직비디오에서도 한국의 강강술래와 태권도를 등장시키는 등 동서양의 화합을 이루며 그녀만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합니다. 패기구의 음악에 빠진 클러버 리스너들은 신선해, 클럽 음악계 센세이션이야, 클럽 음악은 패기구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라는 반응 일색이었다고 합니다. 세계를 사로잡은 패기구의 패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할리우드가 픽한 마블. 마블리에서 마블리로
마블맨 된 마동석. 팔뚝 액션 통할까? 자, 여러분. 우리의 마블리가 드디어 마침내 할리우드에 진출했습니다. 박수! 예, 동성마. 그 논의 중이라고 할 때만 해도 사실은 저렇게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다. 뭐 안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안젤리나 졸리 옆에 서 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약 합성 느낌도 좀 있고 장난 아닌가.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 여기 왜 있지?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진짜. 이제 마동석 씨의 팔뚝 액션을 전 세계인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건데. 그렇죠. 인류를 위협하는 악당 타노스와 이에 대적하는 히어로들의 전쟁 인피니티 사가가 장장 1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그 뒤 마블 스튜디오가 인피니티 사가 이후의 이야기를 그린 차기작들의 라인업을 공개했는데요. 그중 바로 세 번째 영화인 이터널스. 자, 이터널스에서 마동석 씨가 맡은 역할은요. 10명의 히어로 중 한 명인 길가메시인데요. 어벤져스에 헐크가 있다면 이터널스에는 길가메시가 있다. 길가메시는 이터널스 멤버 중 가장 강력한 힘과 내구력뿐 아니라 모든 질병에 대한 면역력, 불사, 공중부양 등 아주 막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히어로인데요. 또 흐뭇한 건 이터널스에서 마동석 씨와 함께 출연할 배우가 누구냐? 전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배우 안젤리나 졸리. 미드 왕좌의 게임으로 이름을 알린 리처드 매든 등 할리우드의 대표 핫한 배우들이 함께 영화에 출연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안젤리나 졸리 누님과 같이 지구를 지킨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지만 마블 시리즈의 새 시리즈에 마동석 씨가 히어로 중에 한 명이라는 게 참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 그리고 마동석 씨가 소감을 밝혔는데요. 말도 안 되는 좋은 일이 생겼고요. 저도 깜짝 놀랐고 제가 뭐 예를 들면 야구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메이저리그에서 불러준 거나 다름없어서 영광스럽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동석표 길가메시가 어떻게 지구를 지키는지 궁금하시다면 모두의 진실의 방, 아니 영화로 확인하시죠. 덕심 폭발, 떠오르는 월드 아이돌. 2018년 12월 일본 도쿄 오모테산도에 문을 연 한 매장. 자, 그런데 오픈하기 전부터 이분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류스타? 어디까지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일본인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것이 뭐냐? 지난 2018년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수출 2위에 빛나는 누구? 귀염뽀짝 대한민국 캐릭터 누님들. 얘네들! 저분들이에요. 요놈들이! 저놈들 쿠션 우리 집에 엄청 많은데. 지난해 12월에 첫 오픈한 깨끼오 친구들 글로벌 매장. 자, 첫날부터 2천여 명이 줄을 서더니 한 달 만에 35만 명이 방문. 한국 캐릭터의 엄청난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자, 그런데요. 이 매장이 더 특별한 이유. 깨끼오 친구들이 다 있는 게 아니라 복숭아 캐릭터만 있는 샵이라는 거죠. 나도 얘 제일 좋아하거든. 제 이게 엉덩이 막 흔드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 근데 왜 복숭아만 있어? 나는 저기 수염 없는 사자가 더 좋은데. 일본인들이 유독 과일 복숭아를 선호하는 성향을 반영해서요. 아예 복숭아 캐릭터 전용 샵을 낸 겁니다. 저럴 줄 알았어. 쟤는 경쟁력이 있었어, 내가 봤을 때. 굿즈도요. 쿠션, 볼펜, 디퓨저, 에코백까지 초초초초초 인기. 그리고 2017년 태국 방콕에 오픈한 뒤 당당히 방콕 핫플로 자리매김한 라삐 프렌즈숍은요. 대규모 실내 테마파크입니다. 라삐 친구들의 인기 캐릭터들로 꾸며진 공간에서 어디서나 후상극 나오는 포토존, 신세계 VR 체험 등 마치 만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진짜 뿌듯하다. 또 unbelievable. 일본, 태국을 넘어 이젠 아메리카. 어머나. 미국까지 진출. 2018년 7월 뉴욕에 이어 올해 6월 할리우드에 오픈한 라삐 프렌즈 매장. 어머. 할리우드점 역시 오픈 전날 저렇게 저녁부터 1,000여 명이 줄을 섰고요. 야, 오픈 직후 주말에만 18,000여 명이 방문을 했다고. 말도 안 된다, 진짜. 정나다. 근데 진짜 자랑스럽다. 이렇게 취재하면서 저 사진 자세히 확대해봤는데 네. 한국 교포만 계신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정말 한국 교포는 오히려 몇 명 없네요. 정말 현지 분들이 많이 가시거든요. 대단하다. 대한민국 부심 뿜뿜하게 만든 자랑스러운 K 캐릭터. 앞으로 전 지구를 보시죠. 전 세계 미녀들이 엄지척한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뷰티템이 있습니다. 중국의 뷰티 아이콘 배우 판빙빙. 2018년 2월 자신의 SNS에
제가 즐겨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 뷰티템을 딱 하고 올려서 화제가 됐고요. 또 지난 2019년 3월엔 인도네시아 최고 권위의 미인 대회 우승자 프레데리카 알렉시스는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한국에 이걸로 피부 관리해요. 자신의 피부 관리 비법으로 한국의 이 뷰티템을 꼽았습니다. 뭐야? 바로 시트팩입니다. 팩. 아우, 팩 어마어마하죠. 마스크팩 너무 좋지. 요 시트팩을 바리바리 싸가려고 캐리어의 반을 일부러 비워놓을 정도입니다. 어머. 국내 마스크팩 시장의 규모는 약 5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그중에 80%가 해외로 수출됐고요. 또 국내 한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 연속 시트 타입 마스크팩 브랜드 세계 점유율 1위 역시 코리아 브랜드. 어깨에 힘 좀 주시죠. 아니 뭐 잘 나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수출 들으니까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럼 전 세계인들이 너도 나도 메이드 인 코리아 시트팩을 픽한 이유가 뭐냐? 바로 품질 넘버원, 가격은 더 넘버원. 그리고 기존의 시트팩은 종류가 한정적인 편에 비해 시트팩의 나라 대한민국은요.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아주 별게 다 있습니다. 콜라겐, 페반, 히알루론산, 마요, 홍삼, 백금, 참숯. 수십여 가지 종류로 내 피부 컨디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죠. 자, 그래서요. 비싼 화장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요. 자, 44살 남자인데 1일 1팩한 지 3일 만에 젊어졌다는 칭찬받았습니다. 100%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코리아 뷰티템으로 세계는 지금 오늘보다 내일 더 예뻐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종 계속 이어드립니다. 이번엔요. 코리아 뷰티템 제2탄.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A사이트를 점령하고 있는 최강 코리아 뷰티템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달팽이 크림입니다. 달팽이. 요즘에 주변엔 한국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해외로 진출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미국 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식품 생활 유통기업인 T마트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A사이트에 진출한 국내 M 코스메틱 브랜드의 달팽이 크림이요. 피부 재생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달팽이 점액으로 만들어져서 모공 관리, 노화 방지, 수분 케어 등 올인원 제품으로 소개가 됐는데요. K-뷰티 열풍과 함께 한국산 화장품들이 천연 성분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피부 미용에 좋다는 입소문이 국경을 넘어서 쫙 퍼진 거죠. 그래서요. 6주간 달팽이 크림 썼더니 여드름이 눈에 띄게 없어졌어요. 벌써 3번째 구매 코리아 달팽이 크림 땡큐. 이 후기가 구매를 부르고 또 구매는 또 다른 후기를 부르고 세계 여성들이 한국 달팽이 크림에 푹 빠진 거죠.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꿀 피부를 담당하는 한국산 스킨케어 제품들. K-뷰티 제2막을 부탁해. 한국의 히트 상품 요 녀석도요. 명동, 홍대, 강남, 동대문 등 관광 핫플레이스에 쫙 깔려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꼭 사야 할 머스트헤브 쇼핑템으로 손꼽히는 뭐야? 양말입니다. 아, 진짜 양말을 산다고? 우리나라에 와서? 당연하죠. 귀여운 동물 그림의 캐릭터 양말부터 시작해서 지폐가 떡하니 그려진 돈 양말, 보자마자 폭소 유발 유행어들이 쓰여있는 양말까지 종류도 참 가지각색 다양합니다. 자, 외국에서 파는 양말들은 보통 이제 민문이나 뭐 무채색, 단조로운 디자인 저런 것들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독특한 디자인의 양말은 외국인에겐 센세이션을 했던 겁니다. 거기다 가격은요, 세상 저렴하죠. 싸지. 대부분의 캐릭터 양말이 한 켤레당 1,000원입니다. 그럼. 담고 또 담고 지름신 강림해가지고 10켤레를 사도 단돈 10,000원이면 충분하니까 관광객들이 한국에 왔다 하면은 내 거 기념품 뭐 이렇게 한 보따리를 사가는 겁니다. 예. 좋겠다. 그래서 별사그램을 보면요. 한국 갔을 때 샀던 양말이 너무 좋아서 지금도 한국 양말 직구해서 신어요. 직구합니다. 양말 직구 들어봤어요. 배송비가 더 나오겠는데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저 디자인을 구하려면 배송비를 내야 돼요. 저런 화려함은 한국에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예. 1달러밖에 안 하는 양말이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인생 양말 됐다. 아, 정말 우리나라 양말이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신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자, 1,000원의 행복에 빠진 세계인들. 한국에서 만나는 싹세이셔너 양말이었습니다. 새 역사를 쓴 피겨 퀸의 발자취. 2010년 2월 26일 캐나다 밴쿠버. 4분 10초 동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숨죽이고 오직 한 사람을 지켜봤는데요.
and Olympic champion representing Republic of Korea, Hyuna Kim. 근데 지금도 순간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당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한 김연아 선수가 총점 228.56점으로 역대 피겨 여자 싱글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 피겨사의 새 역사가 쓰인 그날, 당시 외신에서도 피겨 스케이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기라고 보도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피겨는 사실 김연아 선수 전에는 좀 낯설었어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불모지였는데 그래서 금메달을 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이죠. 김연아 선수가 2010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때 신은 그 피겨 스케이트를 21세기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케이트는 피겨 퀸이 흘린 피땀이 묻어나는 금메달의 산 증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추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요. 김연아 선수가 남긴 이날의 기록이 대한민국 피겨 역사를 새롭게 쓴 건 물론입니다.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유치의 밑거름까지 됐으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맞네. 금메달 획득 후 이듬해 남아공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유치 대표단으로서 김연아 선수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건데요. 기억난다. 저는 동계 스포츠에 대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낳은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그녀의 금메달이 이제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이 전부 이 피겨 스케이트였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스케이트를 21세기 문화재로서 등재할 그런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2017년 문화재청에서도요.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 스포츠 대회 피겨 종목에서 우승할 때 신은 스케이트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피겨 금메달을 안겨준 김연아의 스케이트. 그 역사적 가치를 기억하면 언젠가 문화재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K-팝 음반 시장 돌풍의 연대기. 전 세계를 사로잡은 K-팝 열풍. 21세기 문화재 음악의 역사가 빠질 수가 없겠죠. 이젠 말하기도 입이 아픕니다. K-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빌보드 핫백 1위 등급, 그래미 어워즈 후보 노미네이트까지 기록을 세우고 있는 BTS.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BTS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하며 얻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BTS의 다이너마이트 음반이야말로 21세기 국보급 문화재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한국을 알린 BTS. 외국인들이 여기가 BTS의 나라입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BTS는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이 됐습니다. BTS. 팬들의 사랑은 곧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서 세계 각국에서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한복에 K푸드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널리 퍼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시대 BTS와 같은 월클 스타가 나올 수 있게 대한민국 음반 산업의 초석을 다진 상징적 앨범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오, 변진섭 씨 노래 아닙니까? 자, 명반 인정입니다. 자, 근데 어떤 의미에서 문화재인지가 궁금해요. 그러게 이거를 문화재로 선정한다면 굉장히 많은 음반들이 나는 왜 아니야? 그래, 할 맞아. 수도 있거든요. 1988년에 발표된 변진섭 씨의 데뷔 앨범 21세기 문화재가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요, 이 앨범이 국내 최초 100만 장 이상 판매된 밀리언셀러 앨범입니다. 이게 최초예요. 아, 그래요? 네. 1980년대 우리나라는 아직 음반 산업이 성행하기 전이었습니다. 대박 앨범도 그냥 몇십만 장 판매에 그치던 시절이었죠. 밀리언셀러라는 말 자체가 흔치도 않았던 시절, 변진섭 씨는 그야말로 한국 음악계에 돌풍을 일으켰고요. 그 영향으로 음반 산업이 확대, 한국 음악 시장은 더욱 성장하며 또 다른 대형 가수들이 등장, 잇따라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한국 대중음악사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진짜 변진섭 씨의 인기가 진짜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 8, 90년대에 TV에서 무대를 보고 꿈을 키운 아이들이 현재는 한국 음악계를 책임지는 뭐 아이돌이고 작곡가고 음반 프로듀서고 이렇게 다 성장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처음에 1집이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했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2집이 더 대박이 난 맞아요. 걸로 기억하거든요. 특히나 희망사항 들어있는 거예요. 희망사항. 너에게로 또다시 승리에게 뭐 진짜 명곡 많았던. 뭐가 타이틀곡인지도 모를 정도로 다 좋았어요. 그냥 다 좋았어,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번에도 다들 인정하셨죠? 의미 있네요. 대한민국 모모모 산업의 시발점. 2020년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 5위. 또 베트남에서는 부동의 1위였던 일본 자동차를 제치고 한국 자동차가 1위를 차지. 게다가 글로벌 수소차 판매 1위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은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랄까 성능 면에서도 뒤지지 않고 맞아요. 브랜드 가치 면에서도 안 뒤진다는 게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천하는 21세기 문화재는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시작, 제1호 국산차입니다. 1955년 8월 첫 출시된 이름부터 첫 출발이라는 뜻을 가진 시발 자동차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최초의 그 시발 자동차. 왜 제 손발은 시발 되고 나는 시발 안 돼? 그거 아니야. 이거 봐봐. 시발. 1955년에 이제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탄생한 시발 자동차는요. 서울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하던 최무성, 최혜성, 최순성, 최씨 삼형제의 손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미군이 버린 폐차의 주요 부품을 떼어내 재생했고요. 또 드럼통을 일일이 두들겨 펴가지고 자동차에 차체를 조립해 완성합니다. 이런 제조 방식 때문에 초반에는 차 한 대 만드는데 무려 4개월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수제차네. 그러네. 완전 핸드메이드죠. 뭐 대한민국 헨리 포드라고 했을 텐데. 맞습니다. 사실 주요 부품을 미군 차량에서 가져와서 최초의 국산차가 맞느냐 이런 논쟁이 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발 자동차가 말 그대로 한국 최초의 자동차로 불리는 이유. 바로 Made in Korea. 엔진이지 차는. 흙으로 만든 틀에 쇳물을 부어 주물을 제작한 뒤 손으로 일일이 구멍을 뚫고 깎아 엔진을 제작.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엔진을 이게 수공업으로 일일이 부품까지 만드신 줄은 몰랐네요. 자, 그렇게 1963년 5월 단종되기까지 누적 2,235대가 생산되며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에 큰 족적을 남긴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아마 이 시작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자동차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 어렵죠. 없었죠. 참 정말 저거를 시도했다는 게 대단하네요. 현재 시발 자동차는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모델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전시돼 있다고 합니다. 황금 비율의 원조. 우리가 한때 해외에 갔을 때 꼭 사오는 필수 쇼핑 리스트. 뭐 베트남에 가면 GP 커피, 말레이시아에 가면 RB 카페 등 각국을 대표하는 인스턴트 커피들 많이 사왔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마트 가면 선물로 사기 너무 좋잖아. 일단 커피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 커피들은 모두 우리나라가 아니었으면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의 커피 믹스가 탄생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추천하는 21세기 문화재는 커피 믹스입니다. 일단 세계 최초 타이틀 있죠. 그리고 커피콩 하나 나지 않았던 커피 불모지에서 탄생했다는 탄생 스토리 좋고요. 다방의 전유물이었던 커피를 가정 중심으로 변화시키며 커피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요즘같이 추운 날 등산하러 가서 따뜻하게 커피 한 잔 하려고 하는데 봉지에 소분해온 인스턴트 커피 가루 꺼내고 프림 꺼내고 설탕 꺼내고 이거 일일이 챙기고 꺼내기 얼마나 귀찮습니까? 하지만 커피 믹스 한 봉지만 있다면 보온병 열고 타기만 하면 끝!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한 커피 믹스를 만든 기술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커피 믹스가 탄생한 것은 1976년 12월 국내 식품 전문 기업 D사에서 출시한 맥스비 커피 믹스인데요. 당시만 해도 커피 믹스는 녹차 티백 같은 파우치 형태로요. 저랬어. 커피 한 잔 분량의 커피가루와 크림, 설탕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손쉽게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죠.
그렇게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커피 믹스의 시대가 개막했는데요. 이후에 1996년에 등장한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형태인 스틱형 커피 믹스입니다. 스틱 봉지에 커피와 크림, 설탕을 차례로 담아 섞이지 않게 포장하는 기술을 구축했고요. 그때부터 커피를 탈 때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설탕의 양을 조절해서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진짜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대박이다. 그렇게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든 커피 믹스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 전 세계에 커피 믹스 문화를 전파했고요. 더 나아가 모카 맛, 티라미수 라떼, 바닐라 라떼, 아이스 돌체 라떼, 심지어는 민트 초코까지 다양한 맛의 커피 믹스가 등장하면서 커피 애호가들이 편리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공헌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17년 특허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빛낸 발명품 10선 중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팔자, 온돌에 이어 커피 믹스가 5위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고 합니다. 5위? 아니, 훈민정음과 커피 믹스가 같은 동급. 뭐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줬다는 거니까. 실직, 국가 부도. 1998년 대한민국은 IMF로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당시 절망과 위기를 희망으로 바꾼 위대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저 영상은 뭐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영상으로 참 많이 재생됐던 기억이 나요. 그때 추억들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떴어요. 높이 떴습니다. 박세리 선수의 뭐 양말입니까 뭡니까? 문화재로 등재하자는 게 뭐예요? 굳이 왜 양말? 제가 21세기 문화재로 추천하는 것은 1998년 US 오픈 당시 위기 속에서 희망을 건져냈던 박세리 선수의 골프채와 트로피입니다. 나 인정. 당시 박세리 선수는 20살의 나이로 세계 4대 메이저 중에서도 모든 골프 선수들의 꿈의 무대인 US 오픈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제니 추아시리폰 선수와 4라운드까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인 끝에 동타를 기록하며 연장전에 돌입. 연장전에서도 엎치락뒤치락 승부를 벌였는데요. 그런데 연장 18홀에서 그만 박세리 선수의 침공이 연못 바로 근처 수풀에 걸리고 만 겁니다. 당시 박세리 선수의 상황은 마치 IMF로 국가적인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모습과도 흡사 비슷했는데요. 맞아. 바로 이때 전 국민을 열광케 한 역사적인 명장면이 탄생을 했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양말을 벗고 연못에 들어간 박세리 선수. 멋지게 샷을 쳐내며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해치고 나갔어요. 와. 대한민국 최초로 US 오픈 트로피를 들어 올린 겁니다. 저 경기에서 저 위기에서 끝내 이기리라 이겨버렸어요. 정말 국민들이 그냥 시리에 빠져 있었고 웃을 일이 아예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저 영상 보고 우리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희망이 생겼잖아요. 저걸 보고 감동해서 수많은 어린 그 학생들이 박세리 키즈 골프를 시작했죠. 그리고 2016년 100여 년 만에 골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던 리우데자네이루 세계 스포츠 대회 당시 박세리 감독 연출, 박인비 선수 주연으로 금메달 수상이라는 드라마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골프채와 트로피가 문화재에 등재된다면 소감이 어떨지 보내주셨는데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 기분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을지 상상도 안 되네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대손손 길이 남을 영광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이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의 예술이 만들어낸 역사. 자, 여러분. 저는 도대체 왜 이게 아직까지도 문화재로 등재되지 않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참 의문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이게 왜 문화재가 아닌지 의아해하실 거예요. 왜 그 정도까지 말을 하죠? 뭐죠? 아니 한복이 안 돼 있나? 그런데 왕이나 왕비의 한복 혹은 무덤에서 발굴한 의복 등은 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지만요. 정말 뜻밖에도 아직 한복, 복식 자체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등재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복이 워낙 종류가 많고 다양하니까 어떤 종류를 딱 잘라서 여기까지가 한복이다, 이거 아니면 한복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제라도 한복이야말로 21세기 문화재로 등재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대에 따라 조금씩 형태가 변했지만요. 단아한 선의 예술, 저고리, 주름의 미학이 담긴 치마, 기품이 넘치는 두루마기와 바지, 그리고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손수 수놓은 바느질과 화려한 금박 장식 등 한복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한국의 미와 예술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패션계 거장 칼 라거펠트도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을 선보이는 등 전 세계가 한복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습니다. 근데 결국 이 어떤 스타일 자체가 정립된다는 게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고조선부터 내려온 어떤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서 이 생활 한복도 있고요. 그다음에 퓨전 한복까지 오랜 시간 아름다운 멋을 계승해 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헤리티지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복이 오죽 아름다웠으면 우리의 한복을 두고 말도 안 되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은 동북공정의 움직임을 보이며 한복은 명나라 한족의 한후에서 영향을 받은 중국의 옷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빨리 기록으로 남겨서 좀 지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전 기자가 문화재청에 취재를 해봤습니다. 올해 중으로 한복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조사 계획에 포함 한복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가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혼과 예술의 정수가 담긴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한복. 하루빨리 문화재로 지정되길 바랍니다. 우주를 향한 첫 발걸음. 오래전 인류에게 하늘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는데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하늘의 이치를 깨닫기 위한 연구와 도전은 계속돼 왔고요. 1669년 조선시대 천체 관측기구인 혼천이는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 그렇다면 천체 관측을 넘어 우리나라에서 하늘로 쏘아 올린 이것이라면 21세기 문화재에 지정될 만한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손색이 없다 생각하는데 과연 그 정체가 뭔지 두 기자님은 짐작이 되십니까? 뭐 우리별 맞습니다. 우리별 1호. 우리별 1호. 1992년 8월 11일 프랑스령인 기아나의 쿠르 우주기지에서 쏘아 올린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입니다. 사실 우리별 1호를 발사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불모지였는데요. 이에 카이스트의 고 최순달 교수는요. 인공위성을 부여하지 못한 국가는 암흑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최순달 교수의 지도 아래 우리나라의 젊은 과학도들이 영국 서리대학교에서 유학하며 인공위성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영국의 도움을 받아 제작된 우리별 1호. 우리별 1호를 통해 남극 세종기지 연구원들이 한국과 데이터 메시지를 주고받았고요. 우리별 1호가 지구 표면을 촬영, 우주에서 찍은 한반도 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별 1호는 대한민국 우주기술의 초석이 됐는데요. 우리별 1호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1993년 국내산 부품으로 제작한 인공위성 우리별 2호 발사에 성공. 그리고 그 결과 1995년 통신위성인 무궁화 1호, 99년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1호, 그리고 2013년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나로우까지 우주에 쏘아 올리는 성과를 이룩했는데요.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네. 그때 쏘아 올린 우리별 1호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1992년에 발사한 우리별 1호의 설계 수명은 5년이었는데요. 하지만 1997년 임무가 종료된 뒤에도 더 작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마지막 교신을 끝으로 우리별 1호는 우주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아쉽다. 대신 현재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서 우리별 1호의 모형을 전시, 그 역사적 가치를 기리고 있습니다. 본체는 없어도 설계도는 남아있습니다. 그럼요. 우리별 1호 설계도와 함께 그 모형을 문화재로 이렇게 또 보존하면 되겠네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대통합시킨 힘. 저는 이 힘의 원동력이 된 이것이야말로 21세기 문화재이자 대한민국의 국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나왔어요, 뭔데 오늘. 그러죠? 자, 이것은 축구자료 수집가인 이재영 씨가 2006년 8월 머나먼 이집트까지 직접 찾아가서요. 한 남성을 만나 간곡하게 설득한 끝에 드디어 한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뭐지? 뭔데 애초에 뺏겼죠? 이것의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맞아. 축구공. 이거 2002년 대회 때 쓰던 공식공인데? 그렇죠. 피버노바. 야, 이거 진짜 기억난다. 저 색깔이랑 저 공 모양. 자, 이 공은 전 국민이 뜨겁게 열광했던 2002년
대한민국의 월드컵 4강행을 확정지은 홍명보 선수의 승부차기 공입니다. 홍명보 선수의 이 승부차기 공을 문화재로 지정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초로 4강 진출을 달성, 우리나라를 하나로 통합시킨 힘이자 기적을 이루어낸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죠. 2002년 세계축구대회 8강전, 우리나라는 무적함 대 스페인과 4강 진출 티켓을 걸고 치열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스코어는 0대0. 결국 남은 것은 승부차기였습니다. 양팀 3명의 키커가 똑같이 승부차기에 성공하며 팽팽히 맞선 상황. 그런데 스페인의 4번째 키커인 호아킨이 날린 슛을 정확히 막아낸 이훈재 골키퍼. 맞고 나서 이러고 지나가셨죠. 이를 꽉 물고 나 피우겠거든요. 대한민국이 4대3으로 앞서는 가운데 이제 대한민국 4강 진출의 운명은 마지막 키커인 홍명보 선수의 발 아래 놓인 공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 모두의 간절한 바람 속에 홍명보 선수가 찬 골은 슛! 골! 승부는 5대3으로 전 국민이 바라던 4강 진출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홍명보 선수가 뛰어왔던 기억나시죠? 엄청나게 좋은 머릿결이 이렇게 좌우로 펄럭펄럭했던 기억이 맞아. 저 공이 한국 축구사 아닌 대한민국 역사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아니 근데 그 중요한 공이 왜 이집트에 가 있냐고. 경기 종료 때 그라운드에 있던 축구공은요, 주심이 갖는 게 관리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관리예요. 아 관리. 전혀 몰랐네. 훔쳐간 게 아닙니다. 관리예요. 아 난 나쁘게 생각했네. 그리고 그게 들고 오는 게 그냥 그게 당연한 에티켓인 거예요. 그래서 2002년 스페인전 주심이었던 이집트 출신의 간두르 심판이 그 공을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축구자료 수집가 이재영 씨는요, 이것이 이집트에 있으면 집안의 영광이 될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가면 한국 축구 100년 새 가장 빛나는 유산이 될 겁니다. 간두르 심판을 어렵게 설득한 끝에 스페인전 승부차기 공을 기증받았습니다. 대단하시다. 기증 증서도 저렇게. 야, 우리 이거는 기증해 주셨다는 거잖아. 된다. 네. 이걸 가져오신 분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그냥 기증해 주신 분도 너무너무 감사하네. 모모모 가슴에 새겨진 한국 시인.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별에는 밤, 서시, 참회록 등 수많은 명시를 남기고 한글시를 통해 민족 정신을 지켰던 항일 민족 시인 윤동주. 그런데 한국인의 가슴을 울린 윤동주 시인의 시비가 아주 의외인 곳에 세워져 있는데요. 바로 일본 교토에 위치한 도시비 대학입니다. 저는 저기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보면 윤동주 시비에 이미 많은 무궁화가, 태극기도 다 꽂혀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시고 지금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곳은 윤동주 시인이 1942년부터 유학 생활을 했던 대학입니다. 1995년 도시비 대학 내 코리아 동창회에서 글을 기리기 위해 시비를 건립. 이 시비엔 그가 직접 쓴 서시 원고 속 한글 필체가 그대로 새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요, 한국인뿐 아니라 많은 일본인들이 윤동주 시인의 시비를 찾아 그의 시를 읽으며 추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가 워낙 훌륭하잖아. 윤동주를 기리는 모임의 일본인들은요, 코리안 동창회와 함께 매년 윤동주 시인이 생을 마감한 2월 16일 전후로 교토 도시비 대학에서 추모회를 개최하고요. 일본인들은 헌화와 시 낭송 등을 통해 윤동주 시인의 시를 추모하고 있는데요. 윤동주詩人の詩はなんか心が洗われるような感じがします。 일본인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시절에도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시를 남긴 윤동주 시인의 삶과 시에 감명받아서요, 참회하고 반성하는 마음과 함께 그 시에 매료되어 추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 이런 거 다 떠나서 윤동주 시인 자체를 너무나 사랑하는 일본인들이 많아요. 시가 진짜 너무 훌륭해. 100여 년 전 남겨진 목소리. 지금 들려드리는 음성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 중인 자료입니다. 우선 함께 들어보시죠. 이자는 이제 말소리에 쓰일 필요가 없으므로 점점 없어져 갑니다.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 이게 100여 년 전에 녹음된 거라고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 중인 이 녹음본은 1928년 5월 애초에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녹음한 것입니다. 2011년에 뒤늦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됐고요. 보관 중인 자료입니다. 닷소리 적자가 줄었고 홀소리는 그대로 있으되 한자는 아주 그르게 읽어서 아래아자라 합니다. 한글에 대한 체계를 읊는 녹음 내용. 뭔지 모를 간절함이 묻어있는 저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어 학회를 이끈 인물 이금로 선생입니다. 야, 1928년도면은 거의 100년이잖아요. 그 전에 녹음한 자료인데 이게 프랑스에 있었다고 하니까 아우 마음이 또 찡해지네요. 아 근데 100여 년 전에 이제 프랑스로 가서 한글에 대한 녹음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과거 독일에서 유학했던 이금로 선생은요. 언어가 망하면 민족도 같이 멸망하는구나. 독일의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 폴란드가 자국어를 말살당한 것을 본 뒤 이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일제 민족 말살 정책으로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자 곧 우리말이 사라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1928년 자료 보존 기관이 있던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 방문, 급히 조선말 기록을 남긴 겁니다. 녹음본을 들어보면 이금로 선생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설명하고 실제 쓰이는 단어들을 기록했는데요. 헤레본의 오디오 버전이에요. 오디오 버전인 거죠. 야, 그만큼 되게 절박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네요. 이걸 어찌됐건 기록으로 남겨둬야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100여 년 전 우리가 사용하던 조선의 말과 글이 이금로 선생 덕분에 소중한 기록으로 남아있는데요. 먼 땅에 남겨놓은 조선의 소리를 훗날 누군가 찾아주길 바랐을 이금로 선생의 바람. 우리는 당신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정음국을 열고 여러 학자로 더불어 연구하신 끝에 19세기 초 대서양에 위치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위배된 나폴레옹. 어느 날 그는 조선을 탐사했던 영국의 장교 제임스 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임스 홀이 가지고 있던 조선의 사파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큰 모자를 쓴 길고 흰 수염의 노인이구만. 야, 저런 모자 스타일 없잖아요. 없죠? 네, 굉장히 특이함을 느꼈나 보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시대 전통 갓에 대한 외국인들의 애정이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펴낸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은요. 갓은 서양에서 유행하는 실크 해트와 같은 등급을 매길 만한 훌륭한 발명품이라며 찬사를 보냈고요. 또 1885년 조선을 찾은 선교사 조지 길모어는 모자에 첨단을 건 나라라며 조선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가볍잖아요. 그러면서 해를 잘 가리니까. 그리고 통풍도 잘 돼요. 통풍도 잘 되고. 너무 좋지. 한국 갓에 대한 관심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 B플릭스에 공개된 드라마 킹덤. 배두나, 주지훈 등 한류 스타들의 출연과 K-좀비를 소재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았던 것이 바로 이 갓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사극에서 너무 친숙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뭐 새롭게 느껴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되게 독특하게 보여졌었나 봐요. 저걸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댓글에요. 킹덤은 좀비와 모자에 대한 드라마. 진짜요? 모든 사람들이 끝내주게 멋진 모자를 쓰고 있다라고 열광했습니다. 하다고 생각했구나. 저 의상이. 당연하죠. 특히 영화 19금 테드의 제작자 존 제이콥스는요. 킹덤에 나오는 수많은 모자에 대해 좀 설명해줄 학자가 없을까요? 라며 다 다르니까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직종별로 다 알려주잖아. 우리는 딱 보면 아는데. 우리 보면 알죠. 외국인들은 모르는 거고. 모자만 봐도 사실 신분 대충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일명 킹덤 햇으로 불리고 있는 이 간 역시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A 쇼핑몰, 또 E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데요. 무려 49.99달러, 약 55,000원이라는 다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요.
이번 헬로윈 파티 때 쓰려고 구매함이라며 실제 갓 구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오마이갓을 때 많이 샀겠구나. 그렇죠. 네, K-좀비. K-좀비니까. 그리고 발음도 갓이에요. 너무 좋아. 네, 갓이야 갓. 지난해 3월 8일 오후 6시 30분 부산 광안터널을 지나던 4.5톤 트럭이 이내 폭발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어머, 전소됐네요. 어떻게 완전 다 땄네. 좀 되게 큰 트럭이라 정말 큰 불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터널 안이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네. 앞뒤가 막혀 있으니까. 공기도 안 빠지고 질식사입니다. 맞습니다. 예. 바로 그래서 더 위험했던 그리고 사고였습니다. 구조 차량이 진입하기도 어려워요. 맞아요. 어둡기도 하고. 사고가 발생한 광안터널은 총 길이가 1,090m입니다. 사고 발생 지점은 출구에서 약 500m 거리로 하필이면 터널 한가운데였습니다. 와, 진짜?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요. 빨리 터널 밖으로 나가려는데 출구도 멀고 연기 때문에 앞도 안 보이고 너무 무서웠어요. 터널 안에 가득 찬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은 운전자들의 2차 사고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 그리고 큰 화재로 번지면 이게 차량에 옮겨 붙거나 막 이러면 저 안에 불길이 다 타오르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도 되고 길이 막혀 있었잖아요. 소방차는 어떤 길로 올 거냐. 그게도 쉽지 않고. 그게 무섭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고 발생 후 단 25분 만에 2차 사고는 물론 큰 인명피해 없이 사고 현장이 모두 정리가 됩니다. 25분 만에. 터널에 뭐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있나? 깨끗하게. 차가 횟감 옮기는 차라 물이 광안대교의 그 해운대로 회를 시켜. 작가가 빨리 좀 진행을 해달라는. 예. 아니 너무 짜증 기분이 섞인 좋아. 말은. 부산하면 회 아닙니까? 아, 시민의식이네. 좋다. 이야, 풍해가 달라지듯이. 일사불란해. 정말. 아저씨, 차. 당시 터널 안에 있었던 사람은 총 200여 명. 마치 이전에 이런 상황을 수십 번이고 훈련한 것처럼 일사천리로 신속하면서도 침착하게 사고에 대처했고요. 저럴 때 혼자 살려고 난리치면 난장판 되거든요. 한 명이 저 흐름을 깨면은 다 죽는 겁니다. 공포감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보여드린 영상에 보면은 차들이 그냥 차로 위에 서 있어서 소방차 지나갈 자리가 아예 없거든요. 근데 그 시간 안에 다 비켜준 거예요. 이게 또 자발적으로 나서서 좀 더 붙이세요 하는 분들도 나오고.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요. 와, 200명의 부산 어벤져스다. 시민들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라면서 빛나는 시민의식을 칭찬했습니다. 사방이 막힌 터널 속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현장을 수습했던 사람들. 자칫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을 함께 이겨낸 사건이었습니다. 2007년 12월 7일 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 보도. 사상 최악의 해양 재난. 검은 재앙이 내린 죽음의 바다. 바로 이 국내 해안 생태계에 대재앙을 가져온 태안 기름 유출 사고였습니다. 당시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해상 크레인과 유조선의 충돌. 12,547킬로리터의 기름이 해류를 타고 무려 486km 떨어진 제주도 해안까지 덮쳤는데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서해안은 순식간에 시커먼 기름띠로 뒤덮이며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입은 피해액은 무려 4,138억 73만 원에 달했는데요. 아이고, 시설이 뭔 놓고 살아, 우리 딸은. 아이고. 그 당시 직격타를 맞은 분들이 태안 어민들일 거 아닙니까? 바다, 양식장, 뭐 저때 갯벌. 양식장 다 폐사했어요. 네, 다 폐사했었죠. 어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당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태안 생태계가 회복되는데 10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을 깨고 검게 변했던 태안 앞바다는 머지않아 푸른 물빛을 되찾았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가장 큰 힘은 그 어떤 첨단 기술도 아닌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해양 오염 사고 소식에 직장인, 학생 그리고 고사리 손의 어린 아이까지 지역과 연령을 불문하고 태안으로 구름처럼 모여든 겁니다. 마스크를 뚫는 지독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양동이를 들고 바다의 기름을 떠냈고요.
해변에 쪼그리고 앉아 시커먼 바위를 작은 천 조각으로 일일이 닦아냈습니다. 저도 지나간 세월 중에 정말 크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하루도 가지 않았다는 거. 태안을 찾은 자원봉사자의 수만 매일 15,000명. 워낙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현장에는 방호복이 모자라 우비를 입고 기름을 제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인간 띠를 잃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 방제 작업은 불과 일주일 만에 마무리됐고요. 국민들은 위기에 놓인 태안 바다에 희망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외신들은 위기에서 저력을 발휘하는 한국, 수십만 명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있다라고 보도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전 국민이 정말 내 고향처럼 태안과 관련 없는 분들도 내일처럼 직접 발벗고 나선 겁니다. 네. 그리고 사고 발생 단 2년여 만에 태안 지역 생태계 복원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자, 2008년 24.6%였던 바지락의 폐사율이 1년 뒤 2009년 4.7%로 급감했고요. 이 사고 발생 9년 만인 2016년도에는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태안 해안국립공원을 청정해역으로 인정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을 충격과 대혼란에 빠뜨린 소식. 바로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통화기금인 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라는 보도였습니다. 당시 국채는 1,500억 달러가 넘었지만 외환 보유고는 4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이 전무후무한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겁니다. 자, 국제신용평가사에서는 우리나라를 투자 부적격으로 평가,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가는 폭락. 뉴스에서는 연일 굴지의 대기업과 은행들이 줄 도산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각 기업에도 가혹한 구조조정이 칼바람이 불며 국내 경제는 뿌리채 뒤흔들렸습니다. 자, 1997년 12월 기준 53만여 명이었던 실업자 수가 이 외환 위기였던 1998년 9월엔 무려 170만여 명으로 급증. 이 국민들은 고통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부도 아니지? 무서운 시간들이었죠, 정말. 저 신문에 맨날 워크아웃 신청, 도산, 부도. 평생 몰라도 되는 말을 되게 많이 알게 됐죠.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의지의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이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초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바로 금모으기 운동이었는데요.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다고 하니 각자 개인이 가진 금을 모아서 수출해 달러를 확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장롱 속에 고이 간직해두었던 결혼 반지, 아이 돌반지까지 기꺼이 내놓았고요. 전국의 은행마다 금을 내놓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요. 자,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이 피땀 흘렸던 금메달을 기타 제외 동포들까지 해외에서 금을 모아 국내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나랏빚을 갚기 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모습에 깜짝 놀란 해외 언론들은 불가사의한 한국인의 단합력이라며 앞다투어 보도했는데요. 범국민적인 금모으기 운동에 무려 351만 명이 동참했고요. 석 달 동안 모인 금은 약 227톤. 금모으기 이전에 금 보유량이 10여 톤 정도였으니까 무려 국가에 20배가 넘는 금이 모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모인 금은 해외로 수출돼 부족했던 외화를 확보하는 데 쓰였고요. 금모으기 운동은 한국인의 강한 위기 극복 의지를 전 세계에 증명해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겨 모든 차관을 상환. 2001년 8월 IMF 체제가 공식 종료되었습니다.